XRP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알트로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된다면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XRP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면 이 가격을 올리는 거는 결국은 얼마만큼 쓰이느냐, 가치는 수혜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토크라운지로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리플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리플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다뤄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가 카탈라이즈 리서치인데요.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님 모시고 이 리플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네.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해 주셨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출연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웹3 전문 컨설팅 펌 카탈라이즈 리서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게 된 거는 2017년 정도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히 이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었었는데, 제가 군복무가 거의 끝나던 시절인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트뱅크라는 일본의 어떤 거래소, 그 거래소랑 일본의 어떤 학계, 뭐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집필한 책이 있어요. 이 블록체인의 충격이라는 책인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 비트코인 이면에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이 잠재력이 높구나를 이제 딱 느끼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정보들은 기술적인 정보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걸 좀 같이 공부할 사람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 이제 학내 커뮤니티에서 좀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찾게 되었던 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만들게 된 학회가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라는 그때로서는 이제 최초로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블록체인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초기 투자도 이제 그때는 이제 ICO 붐이 개인들한테도 열려 있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좀 점점 깊게 그렇게 이 산업에 발을 들이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났던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지금의 회사를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카탈라이즈 벤처스라는 그런 초기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하는 그런 VC에 좀 가까웠다면은 지금은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한국의 법인으로서 전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서 카탈라이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촬영 전에 또 대화를 할 때 폴리곤에도 초기 투자를 하셨고 지금도 다양한 또 이 초기 프로젝트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리플과의 연결고리가 된 계기가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리플을 만나게 됐고 리플의 국내 유일한 공식 파트너가 되셨는지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플이 파트너사이기 이전에 웹3 전문 컨설팅 펌으로서 다양한 메인넷 재단들 혹은 웹3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여러 이런 클라이언트를 모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 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영업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2년, 2, 3년 전쯤 이제 토큰 2049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가서 우연히 리플의 전략부 부서 담당자랑 얘기를 하면서 리플랩스가 한국에 좀 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 테니 한번 들어봐라.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꽤 열심히 제안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리플랩스에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리플랩스와 꾸준히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1년 반 전에는 공식적으로 파트너십도 발표도 했고, 지금 계속 이제 좀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제 리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 파트너로서 리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현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내에서 뭔가 리플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 트럼프 당선과 XRP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잡아봤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거의 90K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회가 새롭죠. 왜냐면은 2017년도에 비교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메인스트림이 되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만 많이들 바라보시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국내 주식에 대한 좀 그 비판적인 여론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좀 이렇게 크립토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너무 과열됐을 때는 뭔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코인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영향으로 도지코인이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이더리움도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또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리플은 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먼저 트럼프 당선이 궁극적으로는 리플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결국에 이제 XRP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알트로서 만약에 트럼프가 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XRP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좀 많이 상승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또 XRP가 좀 부진했던 그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XRP가 많이 상승폭이 좀 적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XRP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DApp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솔라나는 2019년부터 해가지고 NFT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이 솔 토큰의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XRP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의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좀 기관향의 전략을 초기부터 취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비해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이 가치 상승에 좀 제한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어쨌든 이 리플 같은 XRP의 경우는 공급량이 1000억 개, 1000억 개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요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이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메인으로 나누게 될 XRP 레저와 이제 관계가 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용처들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그래도 약간 구체적으로 좀 많이 자리가 잡히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리플랩스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살짝 바뀐 거는 이 사용처를 많이 늘리자. 다시 말하면은 이 XRP 레저 기반의 어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XRP를 쓰고 뭔가 가치 이전이 생길 수 있는, 가치 이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가 지금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XRP가 총 1,000억 개가 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어딘가에 많이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XRP가 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로 보는 게 맞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 조금 넘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500억 좀 훨씬 넘는 이제 금액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물량들은 에스크로 형태로 이제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월 10억 개 XRP가 지속적으로 이제 풀리면서 여러 곳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XRP 스캔이나 뭐 비트홈프 같은 이런 스캐너에 다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본 결과 대부분은 이제 개발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XRP 레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곳들이 이제 쓰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상당량은 다시 잠겨가지고 이제 이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RP와 관련해서 이 리플랩스에서 이런 어떤 로직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XRP는 좀 중앙화되었다, 이런 인식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약간 인정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중앙화되었냐 탈중앙화되었냐를 나누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애매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뭐 그렇다 아니다 뭐 1과 0 이렇게 나누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고 이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좀 대체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RP와 XRP 레저가 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리플랩스가 XRP를 발행을 하고 XRP 레저를 개발했을 때 그때 당시엔 당연히 XRP 레저가 온전히 리플랩스에 의해 개발이 되었고 지금처럼 다양한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뭔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는 중앙화가 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지금으로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XRP의 보유량도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이 XRP 레저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나 조직들, 기관들, 기업들이 여기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지금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되었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 플랩스 물량 자체가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좀 자주 강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어떤 중앙화된 특정 주체가 리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리플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국제 송금이다, 이 분야에서 뭐 압도적인 어떤 정체성과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XRP와 송금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주는 관계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금은, 특히나 이제 국제 송금은 이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이 효용 가치라고 하죠. 효용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해외 여러 나라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겪는 일들인데, 이 국제 송금을 주거나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항상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리플 코인으로 그냥 하면은 바로 한 몇 초 만에 이동이 되잖아요. 가치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이 가치를 전달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이 블록체인으로 하면 정말 쉬운데 아직까지 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어떤 국제 송금 기준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 블록체인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빠르고 쉽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든 이런 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XRP 레저뿐만 아니라 이도도 할 수 있고 솔라나도 네.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이 가치 전송인데, 이 가치 전송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규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지구에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 시스템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나라의 이 규제 상황과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 국제 송금을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기적처럼 우리 이거 쓰자 라면서 한순간에 뭔가를 딱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이 국제 송금 시스템이 채택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리플랩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각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 혹은 당국들과 여러 번 스킨십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쌓아온 이런 노하우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이 국제 송금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도 결국에는 이런 허들을 다 넘어야 되거든요. 각국의 그런 시스템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리플랩스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리플이 역시 국제 송금 분야에서는 확고하고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을 했다. 그렇게 다른 블록체인 대비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로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텐데 또 많은 분들이 XRP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XRP 레저와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시면은 이 리플의 개발 현황부터 해서 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궁금한 부분들 중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은 XRP라고 하는 이 든든한 도구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토큰인 XRP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리플랩스, XRP 레저의 개발사인 리플랩스도 결국에는 이 씬에서는 굉장히 큰 존재긴 하지만 이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그냥 스타트업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이 리플랩스도 이 수익의 다각화, 이 사업의 다각화를 또 노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기관들이 이 크립토를 채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허들이 뭐냐면은 가치의 변동성. 이 비트코인도 예전부터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실시간으로 이 가치가 저렇게 크게 변동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1대1로 예를 들어서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1대1로 패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제나 이런 걸 쓸 때도 일반 크립토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더 결제하는 사람도 입장에서도 좋고 받는 입장에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이 기관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랩스도 단연간 이런 각국의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해본 결과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구나, 기관과 협력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RL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됐고, 근데 이 RLUSD도 결국에는 패깅된 달러와 패깅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달러를 보관을 하고 여기에 가치에 맞춰서 그냥 우리 이 RLUSD는 하나당 1달러예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나이브한 그런 생각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시스템 중에서는 이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달러들이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통화 바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X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을 때 XRP도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많은 사용자가 확보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은 XRP 홀더들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에 또 다른 프로젝트들 대비로 파트너십도 훨씬 더 좀 더 막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수위원장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USDT의 어떤 가치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USDT가 조금 더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뭐 서클에 USDC가 더 다시 좀 분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리플의 RLUSD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에서 USDT나 USDC를 좀 경쟁자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를 가져간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USDT나 USDC는 공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RLUSD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USDT나 USD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유율들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이 RLUSD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처들을 특히 기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난관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다만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지는 사실 사용자의 몫이거든요. 내가 그냥 USDT를 쓸 수도 있고 USDC를 쓸 수도 있고 RLUSD를 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RLUSD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 규모 자체가 같이 커지는 거에서의 어떤 선택지의 측면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USDT나 USDC나 최근에 이제 페이팔의 뭐 PY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 대비로 또 리플의 어떤 RLUSD만의 어떤 강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USD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접한 그 스테이블 코인도 USDT거든요. USDT가 그때 당시에는 마치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코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달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러와 가치가 패갱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 쓸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점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RLUSD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XRP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XRP 같은 경우는 여러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페이먼트 시스템에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XRP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좀 많이 변하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다 보니까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에 이 RLUSD라는 어떤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이 편한 RLUSD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RLUSD도 결국에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RP 레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의 메인스트림이 XRP 레저인데 결국은 XRP 레저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 부분이 리플의 장기 성장에는 너무 중요한 미션이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XRP 레저가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 주목한 업그레이드였는지와 XRP 레저가 좀 다른 또 체인들과의 차별화된 전략 같은 거 요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업그레이드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통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마이너하게는 좀 버그들을 고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RLUSD와 관련된 업그레이드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출시를 하기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RLUSD를 좀 유려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허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겠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제 XRP 레저를 좀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테스트 진행 중인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RLUSD를 어쨌든 지금 리플의 입장에서는 많이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키워드를 좀 가져오고 싶은데, 리플이 작년 동안에 굉장히 가장 많이 좀 기사가 됐던 게 CBDC였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CBDC 관련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CBDC를 이제 발행하지 않겠다,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리플의 어떤 사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리플랩스랑 좀 단연간 그 얘기를 해본 결과, 리플랩스가 바라보고 있는 CBDC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그거는 달러의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원화를 이제 엑사필 레저를 기반으로 원화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건 또 이제 원화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CBDC라고 함은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결제 수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BDC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리플랩스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게 결국에는 CBDC 사업에도 이제 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서로 간에 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들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가지고서 어떤 가치들을 향상시키는데 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데, 실제로 리플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스위프트와 뭔가 공존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목적 자체는 대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공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어 그 엑사필 레저가 이제 기관들에게 좀 대대적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는 공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어떤 권역에서는 스위프트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좀 혁신을 취하는 어떤 권역에서는 또 이 엑사필 레저를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의 공존은 가능한데, 종국에는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스위프트를 많이 활용해본 입장으로서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송금 가치 전송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효용 가치를 이미 몸으로 이제 느꼈다 보니까 결국엔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체를 함에 있어서 엑사필 레저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이제 뭐 다른 대안들이 그거를 이제 점유를 할지는 사실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죠. 결국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나의 구금융 체제 자체가 결국은 변화될 것이다,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뭔가 이 리플이 포문을 열었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또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 투자 자산으로서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향후에 리플이 맞이하게 될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좀 많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아까 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결국에는 XRP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 가격을 올리는 거는 결국은 얼마만큼 쓰이느냐, 얼마만큼 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얼마만큼 이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플랩스에서 공격적으로 다른 각 나라의 뭐 당국 혹은 금융기관들과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협업을 하려는 이유도 결국에는 XRP를 어떻게 많이 쓰이게 하느냐라는 이런 하나로 규결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치는 수요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정해진 미래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리플이 좀 해나가야 되는 사업의 방향성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게 가장 정답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리플랩스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주로 이제 하는 활동들이 XRP 레저의 활성화거든요. 이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끔 해야 이 궁극적으로는 XRP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XRP 레저 기반의 서비스들을 쓸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XRPL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정도만 더 이제 여쭤보면은, 앞서 USDT와 USDC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경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대표님도 확실히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RLUSD가 어떤 식의 사용처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뭐 가령 엑셀러라든지 아니면 체인링크의 뭐 CCIP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 경쟁자로서 이 블록체인 또 업계에서 경쟁자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리플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관 혹은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 입장으로서는 이 한 나라의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리플랩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단연간의 어떤 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당국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훨씬 리플랩스가 많이 알고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채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는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야든지 경쟁이 없는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경쟁이 없는 분야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국에는 경쟁을 함으로써 이 파이가 더 커지게 되고, 이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승자가 이 달콤한 과실을 따먹게 되는 그런 그 풍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리플랩스도 굉장히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방어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말씀 너무 공감이 가고,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 핵심들은 약간 저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문제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결국은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 구조 자체는 각 국가들의 어떤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의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이 맞아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어봤던 이 리플이 더 잘 뭔가 기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시가총액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약간 비교를 좀 하면서 또 여쭤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